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바둑 80년 명국선 조남철에서 신진서까지 진행을 맡은 문도원입니다. 오늘도 박정상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사이버오로 정용진 전무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대바둑 80년 명국선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현대바둑 80년을 수놓은 네 번째 이 명국은 어떤 승부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현대바둑 80년 명국선 조남철에서 신진서까지 10편의 대국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대국 제3회 동양증권배 결승 5국입니다. 현대바둑 80년 명국선 조남철에서 신진서까지 오늘 제4국은 1992년에 열린 제3회 동양증권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결승 5국인데요. 이 결승의 주인공은 한국의 천재소년, 당시 5단이었죠. 이창호 구단과 이 리나이펑 구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오늘도 먼저 이 동양증권배가 갖는 의미부터 짚어봐야겠는데요. 정 전무님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동양증권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첫 세계대회고요. 당시 그 일본은 후지츠배, 그리고 대만에서 만든 그 응시배가 있었죠. 그래서 이에 그 디질세라 한국에서도 그 동양증권의 현재한 회장 동양증권배라는 세계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상금은 뭐 조금 작긴 했지만 출발은 좀 작았지만 후에는 어엿한 그 세계대회로 발돋움하게 되죠. 네, 이 동양증권배가 1회 대회, 2회 대회 때와는 달리 3회 대회부터 이 국제대회의 면모를 제대로 갖췄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일단 1회 대회에는 이 외국 기사들이 참가를 하긴 했지만 중국 기사는 나오지 않았고요. 대만에서 2명, 일본에서 2명이 출전했고 특히나 뭐 대만에서는 최강 기사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은 아니었고 일본에서는 최강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예 기사들을 파견했어요. 그리고 2회 대회에서는 이제 중국이 출전하는데 중국 3명, 일본 3명, 그리고 대만에서 2명을 파견했는데 마찬가지로 최강자들이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에서 가장 강한 기사는 네이핑 구단, 2인자는 마샤오춘 구단이었는데 두 선수 모두 2회 대회까지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3회 대회에서는 이제 외국 기사들도 더 많이 출전을 하고 그리고 출전하는 기사들의 명성도 더 높은 선수들이 출전을 해요. 그래서 마샤오춘 구단, 뭐 네이핑 구단 같은 중국의 최강자들도 나오고 또 당시 세계대회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일본의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도 출전하고 또 리나이펑 구단도 출전하고 세계대회의 면모는 3회 대회부터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승 상금도 좀 변동이 있었다고 하죠. 네, 우승 상금도 3회 대회부터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500에서 5,000으로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3회 대회부터 이 세계적인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3회 동양증권배 세계바둑 선수권대회 결승 5국 이창호 당시 5단과 리나이펑 구단의 대결을 함께 하실 텐데요. 이 당시 이창호 5단의 이 위상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16살인데요. 그 91년 가을 무렵에는 이미 6관왕을 차지했고 스승인 조은영 구단이 이제 5관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두 사제가 이미 팽팽한 그 어떤 한국 바둑의 어떤 헤게모니 쟁탈에 돌입했던 시기였고요. 다만 이제 앞에 그 후지츠배라든가 이런데 그 우리 그 이창호 프로가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국에서 통하는 신동이 세계에서도 통할까 하는 어떤 시금석과 같은 어떤 대회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그 황태자에서 거의 뭐 그 황제로 등극하는 그런 시점이었으니까 더욱더 이 관심이 증폭돼 있었죠. 예. 네. 그리고 이 이창호 당시 5단의 상대는 리나이펑 구단이었는데요. 리나이펑 구단은 어떤 기사였나요? 세계대회가 이제 1988년에 처음 생깁니다. 같은 해 응창기배와 그리고 후지츠배가 이제 창설이 되는데요. 초반에 세계대회에서 누가 가장 성적이 좋았냐? 그러면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이 누구냐 했을 때 뭐 조은현 구단이라든지 혹은 리나이펑 구단이 세계대회 성적이 좋았습니다. 우선 후지스베 성적만 놓고 봐도 1회 대회부터 3회 대회까지 연속으로 결승에 진출해서 1, 2회 대회에서는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에게 졌지만 리나이펑 구단이 3회 대회에서는 이 중국의 네위핑 구단을 꺾고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그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사가 누구냐 그러면 자국 성적으로는 리나이펑 구단이 꼽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3시간이라는 일본 국내 시합보다 조금 짧아진 제한 시간에서는 리나이펑 구단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세계적인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 이창호 당시 5단과 리나이펑 구단이 만나게 됐는데 이 두 선수의 나이 차가 좀 많습니다. 네, 많이 났죠. 그 당시에 리나이펑 구단이 49살, 그리고 이창호가 이제 16살이었으니까 뭐 33살 차이가 났죠. 그래서 실제 그 전야제에서도 대만에서 그 개막전을 하기 전야제에서도 리나이펑 구단이 이창호는 내 아들보다도 한 살 어리다 그런 얘기를 했죠. 물론 뭐 승부에서 나이는 그렇게 뭐 의식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부담이 컸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이창호 하면 그 당시 해외 외국 기사들은 이창호의 어떤 그런 맛을 그 펀치 맛을 좀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스승인 조은영 구단은 뭐 수없이 그 보고 있던 시기였지만 그래서 외국의 그 정상급 월드 클래스의 어떤 선수들한테도 이창호의 어떤 그 바둑이 통할까 이런 궁금증도 좀 컸던 때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이 40이 되어야 비로소 바둑을 알고 뭐 이 정상에 오른다는 설이 있었잖아요. 네. 뭐 후지사 슈코라든가 사카다 에이오라든가 그것을 이제 조치훈 또는 리나이펑이 23살, 24살 명인에 오름으로써 20대로 끌어내렸죠. 네. 그것을 다시 또 10년을 또 끌어내린 것이 이창호입니다. 이미 뭐 10대 때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주 신구의 대결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 굉장히 그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고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구의 대결, 상징하는 두 선수가 만난 겁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나이 차이도 그렇고 이 리나이펑 구단과의 어떤 세계 대회 경험을 좀 놓고 봐서도 그렇고 우승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조은현 구단에게 스승에게 국내 타이틀을 하나하나 뺏어 오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응시벨 우승했던 조은현 구단에게 그렇게 수차례 승리를 거뒀는데 리나이펑 구단이라고 뭐 이창호 구단이 못 이길 소냐 바둑 팬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결승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여담이지만 그 뒤에 이제 그 조치훈 구단이 또 이창호와 이렇게 동양증권의 결승에서 또 만나거든요. 다음 기회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만나는데 그 전에 이 무슨 평이 있었냐면 이창호는 자기 스승만 이기는데 특화돼 있는 기사다. 뭐 이런 소리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조치훈 구단조차 그 한참 대맛을 보여줘야 될 그런 애한테 맨날 그 선배가 그 형이 얻어 터지면 어떡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조은현 구단이 그런 말을 했죠. 링에 한번 올라가 보시라니까. 뭐 이런 표현도 했는데 결국은 그때 이창호 구단이 또 조치훈 구단도 제압을 한 적이 있죠. 하여튼 그때는 어쨌든 이창호에 대한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지만 뚜껑을 완전히 열어보지 않은 뭐 그런 시점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이창호의 어떤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이창호 당시 5단과 리나이펑 구단의 대결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두 기사의 기풍을 좀 본다면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두 텀을 좋아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리나이펑 구단의 바둑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시에 이창호 구단보다는 조금 더 치열한 바둑을 구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별명 면에서 특히 이제 흡사한 점이 있는데 두 텀을 좋아하고 무너질 듯 잘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리나이펑 구단의 별명이 이중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빗대서 이창호 구단이 끌려가면서도 후반에 결국은 이걸 이겨내는 모습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 삼중허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중허리와 삼중허리의 만남이어서 이것도 주목을 끌었고 특히나 이창호 구단이 그 결승전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평소에 존경하던 그 인품이 훌륭한 선배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해서 또 그것도 화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무엇보다 이 승부가
그래도 이 세계 바둑 역사의 의미가 깊은 것은 현재까지도 세계대회 우승을 가장 많이 차지한 기사는 이창호 구단입니다. 17번의 우승이 있는데 그 17번 세계대회 우승의 첫 번째가 바로 이 기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전무님이 그 두 기사의 대국을 봐도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받으셨었나요? 네, 뭐 이중거리, 삼중거리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그 당시 제가 기사를 쓸 때 리나이펑은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넌다. 근데 이창호는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도 돌아서 건넌다. 이런 표현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그 이창호 구단 자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후에 중반 이후는 자기가 지금까지 싸워본 그 기사 중에 가장 힘이 들었다. 그 정도로 그 리나이펑 구단의 어떤 끈기, 인내심, 두터움 이런 것들이 본인과 많이 흡사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죠. 예. 박정상 해설위원이 그 당시 이창호 구단을 느끼기에 이 후반부 좀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창호 구단의 그 후반이 유명해지게 된 데에는 스승 조은영 구단을 상대로 한 수많은 반집승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집중력이 좋고 계산이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창호 그 당시 소년 이창호 5단도 이제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면에 있어서는 또 대가가 리나이펑 구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기사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진중하고 신중하게 바둑을 접근하는 면, 그리고 두터움을 좋아하는 면, 그리고 잘 무너지지 않는 면, 이런 면에서 아주 그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이 됐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국 내용도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네. 결승 1, 2국은 다 미세한 승부에서 각각 흑번으로 승리를 거두고 4국까지도 흑번 필승이 이어졌는데 5국에서 돌을 가린 결과 이창호 구단의 100번이었습니다. 네, 이제 결승 5국을 곧 살펴볼 텐데 결승 4국이 또 아주 재미있는 승부였다고 하죠. 결승 4국 당시에 이창호 구단이 이제 1대2로 끌려가는 시점에서의 대국이었고 대국 내용에 있어서도 중반까지 좀 회색이 짙다는 그 검토실의 평가가 많았을 정도로 굉장히 고전했던 한 판이었는데 벼랑 끝에서 다시 살아나서 이 5국을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 1회 응시배에서 조은영 구단이 네일핑 구단을 꺾을 때 스토리와 이 맥락을 좀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말씀하셨듯이 그 개막전 때 김인 우리 한국 단장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개인적으로는 이창호가 리나이펑이라는 대가를 거장을 만나서 5번기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그 큰 기쁨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창호 그 당시 5단으로서는 세계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본인의 어떤 당금질이 됐고 또 자기의 어떤 그 바둑의 어떤 시야를 넓히고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거죠. 네. 네, 이렇게 제3회 동양증권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결승 5국을 살펴볼 텐데요. 이 중년의 리나이펑 구단이 두 번째 세계대회에 우승을 성공하느냐 아니면 천재소년 이창호 5단이 세계대회 첫 번째 우승을 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진 승부입니다. 이 두 선수의 대국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결승 5국 이창호 구단의 100번, 리나이펑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2대2의 상황에서 이 마지막 5국을 맞이한 거고요. 그 당시만 해도 흑을 선호하는 기사들이 많았고 이번 결승전에서도 흑번 필승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을 가려서 이창호 5단이 100이 됐을 때는 사실 좀 속으로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관전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안한 거죠. 조금 네. 그런 징크스가 이어질까 봐. 최근에는 좀 보기 드물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많이 사용이 됐던 눈목자 걸침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는 눈목자는 거의 안 나오나요? 최근에 눈목자를 많이 두진 않고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거의 높게 걸쳐서 이 붙이는 진행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흙이 받아주거나 혹은 협공을 가는 그런 진행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수는 최근에는 거의 보기 드물어졌고요. 눈목자는 약간 유연하게 간다는 뜻인가요? 어떤? 그런 면이 있죠. 좀 멀리 해서 이제 벌리는 것과 이 붙이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그러니까 협공을 하면 여기를 붙여서 끊고
싸움을 걸어가고 귀에서 받으면 좀 부분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이런 면이 있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던 수법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수가 또 기억에 남는 부분은 제가 바둑을 막 시작했을 무렵에 1990년인데요. 그때 당시에 소년 이창호 선수가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과 후지스베에서 붙은 적이 있어요. 있었죠. 그때 네. 8강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반집을 졌거든요. 근데 그때 국내에서 시합을 해서 이게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서 그걸 보면서 아버지께 그 이창호 소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의 보물이다, 천재 소년이다 했던 그 장면이 기억에 남고요. 그 대국에서도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이 이렇게 눈목자로 둬서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진행을 시켰던 네, 이 형태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여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진행이 그때도 나왔고 오늘 대국에서도 나왔을 정도로 당시에 이 눈목자 걸침은 굉장히 보편화된 그런 걸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석 진행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좀 백이 혼나는 정석이에요.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하는 정석인데 당시에는 정말 많이 두어지던 정석이었습니다. 되게 약간 당하게 되는 정석이고요. 참 모양 예쁜 포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자를 달리는 수나 여기 3-3을 받는 수법은 예전 수법이고 네. 바둑을 처음 배울 때 그때 이제 배우게 되는 정석이고 프로들도 또 이런 세계적인 기사들도 사용하던 정석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흙으로는 손 빼거나 이렇게 붙이고 젖히는 수가 많이 사용이 되고 또 날짜 달렸을 때는 백은 받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는 게 많이 쓰입니다. 그럼 아마추어 입장에서 요렇게 붙이는 것과 요게서 어떤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AI가 이 수를 거의 안 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상태로 놔두고 이제 다른 곳을 뒀을 때 나중에 백은 차라리 두더라도 이쪽을 협공해서 이렇게 붙여서 외세를 쌓는 걸 보게 되고요. 과거에는 왜 3-3을 받았냐면 흙이 여길 두는 거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봤어요. 이걸 둔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다가서서 공격 갔을 때 이 가치를 크게 봤는데 인공지능은 3-3을 두는 수의 가치나 공격 가는 가치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3의 가치가 작으니까 날일자 달려서 3-3을 노리기보다는 붙여서 아예 붙여서 네, 형태를 상대가 바로 응수하게끔 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형태를 아예 정돈하는 게 낫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바둑이 그만큼 치열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날로 UFC 그라운드 링 같아져요. 점점. 이때도 역시 달리는군요. 네, 이때도 달려서 최근의 감각이라면 뭐 여기서부터 3-3 들어가는 거 봤겠죠. 여기서도 3-3을 봤을 텐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보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행마로 이루어진 포석입니다. 네. 네, 여기서 이거 어깨 짚은 수는 사실 요즘 수법 같아요. 그러네요. 리나이펑 구단이 어깨를 짚어서 이렇게 한 칸 뛰는 요즘 선수들이 둘 법한 수를 이 대구에서 이제 들고 나왔고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 예네위 루이나이웨이 구단도 이 수를 잘 두거든요. 네, 이게 오청원 선생, 우칭현 선생의 어떤 제자들이 이런 수를 많이 두고 예전에 어디서 설명한 적도 있거든요. 오청원 선생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네. 그런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우칭현 선생이 그 기다니 선생과 10번기 대국을 할 때요. 그것도 이제 신예 기사 시절에 10번기가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중단이 됐는데 그때 바둑을 보면 그때 오창원 선생이 좋아하던 게 이 두 칸 걸침이었거든요. 두 칸 걸침을 두고 이걸 두면 손 빼요. 이건 마치 굳힐 때 어깨 짚은 것과 같잖아요. 네. 이런 어깨 짚는 듯한 수법을 굉장히 잘 구사했던 분이 우칭현 선생이고 우칭현 선생의 제자였던 직계 제자들. 네. 뭐 이 리나이펑 선생이나 또 루이나이웨이 선생도 이렇게 어깨 짚는 수를 꽤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고의 선생부터 이제 뿌리를 시작하면 조은현 국수가 세고의 선생의 바둑을 배웠고 우칭현 선생도 세고의 선생을 스승으로 모셨는데 그 제자들끼리의 대결이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이창호 구단과 리나이펑 구단의 대결이요. 이때만 해도 이창호 오다는 그 초반 포석이 제일 어렵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스승과 그 리나이펑 구단의 초반은 어떻게 보느냐 물으니까 그 초반은 스승님이 더 세다. 네, 그런 평을 했거든요. 중후반은 뭐 또 리나이펑 구단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또 이창호 5단은 또 스승이 포석이 강하면 본인도 포석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배우고 좀 강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못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색깔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색깔 바둑에. 네. 그 조은영 구단 하면 발빠른 행마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창호 5단이 갖고 있던 기질은 좀 두터움, 느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스승을 따라하기가 좀 기질상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힘을 내는 구간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그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초반에 조금 스포트를 내느냐, 네. 후반에 비축했다 후반에 또 내느냐 그 차이인가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낼 수는 없나요? 골고루. 그게 이제 요즘의 육각형 선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요즘의 세계적인 선수들은 전부 다 5툴 플레이어이니까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초반도 강하고 후반도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쪽을 이렇게 실전에 늘었는데요. 모양만 보면 조금 독특한 수로 보이는데 이제 여기를 호구 쳐서 이거는 좀 흙이 괴롭고 막았을 때 끊고 이렇게 몰고 나오는 걸 방비하는 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여기 넣는 게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그 의미가 여기서 흙이 여기를 지킨 의미입니다. 그때 현장에서 이 수에 대해 굉장히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수를 미처 예상을 못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 이쪽을 지키는 방법이 이렇게 두는 수와 이렇게 밀어가는 수가 있는데 밀어가는 수를 두면 여기를 두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를 호구치고 네. 끊고 축으로 모는 게 있으니까 받아야 될 텐데 이러고 이제 실전처럼 똑같이 진행이 되면 실전은 이 형태였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백에게 이렇게 붙여 나오는 리듬을 줘서 흙이 좀 엷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마 당시 리나이펑 구단이 여기를 늘어간 이유일 것 같고요. 실전 좀 간명하게 늘어서 처리했기 때문에 다가서고 눈목자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까지의 포석은 당시로서는 이제 모범 포석으로 보였지만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보면 딱 한 군데 여기 정석만큼 백이 손해봤기 때문에 흙이 약간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역시 초반부터 이 선에 쳐지면 좋지 않군요. 네. 들어와서 이제 두 칸 벌리는 수와 이쪽 부근의 침투를 보고 있었고요. 여기서 이곳을 두니까 좀 독특한 수법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두는데요. 일감은 당연히 이 세 칸 사이를 노린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수였을 거예요. 지금 장면에서 여기를 뛰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흙이 세 칸 사이를 지키면서 백도를 추격하기 때문에 흙의 의도에 걸리게 되고요. 아마 이 수에 대해서는 꽤 오랫동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창호 5단은 당시에 이렇게 두고 나서 이제 여기를 두고 타기하는 유명한 방법이죠.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안에서 사는 건 쉽지만 살기만 해서는 망했기 때문에 결국 반격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의 싸움인데요. 이렇게 진행되는 이 싸움이 후의 변화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 변화를 실전에 좀 피했다고 봐야 되고요. 이것보다는 좀 더 간명하게 처리되는 침투를 선택한 게 바로 이 선에 들어가는 수였습니다. 실제로는 들어가는 수도 꽤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은 뭐 여기서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역시 신중한 이창호 5단답게 여기를 들어가서 이 수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타고 넘겠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흐름을 타서 여기를 젖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기를 잇는 것은 여기를 넘어가서 이거는 백이 실속을 차릴 수가 있고요. 여기를 막아서 뚫어서 이제 바꿔치기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이제 호방하게 여기를 씌운 수가 이제 여기 있는 흑돌과 이 흑돌을 호응시켜서 전체적으로 좀 대세를 장악하려는 수법입니다. 이 부근에서의 접전은 호각이었고요. 이 부근에서의 접전의 호각이라면 아주 약간이나마 그 흑의 포석 성공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국면입니다. 네. 여기 전체 모양이 워낙 좋아요. 흑이 다음에 먼저 둔다 하면 이런 데를 가서 여기 붙이는 수를 노리고요. 받아준다면 어깨를 짚어서 받을 때 이런 데 이렇게 붙여가면 흑의 모양이 너무나도 웅장해지기 때문에 백은 한 템포 빠르게 이 장면에서 침투를 했습니다.
좀 멀리서부터 다가가기보다는 뭐 그냥 안쪽에서 타겟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삭감의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한 점을 움직인 느낌으로 둔 수는 여기 있는 101점도 여차하면 밀어 올려서 이렇게 한 칸 뛰는 반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수는 흙의 모양을 깨러 들어가는 수이지만 좀 공격적인 반격도 보고 있는 한 수입니다. 고절 씌웠고요. 붙이고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수는 좀 이창호 5단, 특히 이제 신예 시절의 이창호 선수를 좀 상징하는 그런 느낌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신중하고 두텁고 안정적인 수를 구사합니다. 여기서 백이 지금 타이밍에 먼저 뭐 이런 데를 두거나 이런 데를 밀어서 움직이고 여기서부터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고, 부분적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날일자 행마가 좀 더 발빠른 행마라면 이 수는 어떤 이창호 구단의 색깔을 느끼게 하는 한 수입니다. 네, 여기를 붙여서 늘어가면서 여기까지 진행은 약간 흙이 우세한 이제 중반전 초입입니다. 네. 많은 한국 기사들이 또 리나이펑 구단의 인품에 반해서 또 존경을 표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리나이펑 구단이 결코 이렇게 승부에 있어서 담백한 분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역전의 대명사 조치훈 구단을 상대로 3대 기전에서 3연패 후 4연승을 했던 게 리나이펑 구단입니다. 그 정도로도 승부에서의 어떤 도끼 뭐 이런 면의 승부사적인 면이 분명 있는 분인데, 제가 기억나는 일화는 예전에 어떤 리나이펑 구단이 대선배와 대국을 했는데 거의 이길 수가 없었던 순간이 있었음에도 그 바둑을 어떻게 보면 좀 암수로 이렇게 역전에 성공했다고요. 근데 그 타이밍에 그 선배 기사가 졸도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대국이 잠깐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휴게실로 가서 그 선배 기사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 대국 현장에 남아있던 리나이펑 선생이 본인이 불리하던 장면으로 이렇게 돌을 몇 개 띄어내더니 기록자에게 여기까지. 본인이 여기서 돌을 거둔 것으로 해달라 그러고 이제 대기실로 가서 선생님, 제가 진작에 돌을 거뒀어야 되는 바둑인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패배를 선언했던,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의 승부랑은 좀 맞지 않는 면이 있지만 네. 어떤 그 리나이펑 구단 하면 이런 승부사적인 면과 함께 또 어떨 때는 승부에 담백하면서 그 훌륭한 인품을 보여주었던 그런 일화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면에서 이창호 5단도 존경을 표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 1국, 2국이 대만 타이페이에서 했잖아요. 네. 그때 그 가까이서 지켜본 그 리나이펑 구단은 글쎄 우리가 뭐 대인이라고 하네. 대인풍이 절로 느껴지는. 예를 들어서 이 선수단이나 이 관계자들이 어디 식사를 이제 단체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러면 뭐 호텔 로비에 뭐 9시까지 내려와라. 그럼 제가 이렇게 그 뭐 취재 기자니까 조금 일찍 내려가 보면 꼭 10분, 20분 전에 항상 먼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정장으로 넥타이 매고 단정한 모습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근데 그것이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뵐 때마다 볼 때마다 항상 그렇게 솔선수범하고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조금도 그 정상에 섰다고 뭐 거장이라고 해서 거장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거들먹거리거나 오만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항상 싫은 표정 짓지 않고요. 겸손하고. 그리고 이창호 그 나이 아들보다 한 살 어린 그 기사에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상식 때도 꽃다발을 전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인품을, 왜 모든 그 기사들이 그렇게 리나이펑 구단을 매너와 인품을 존경하게 되는지 이해하게 됐죠. 네. 이창호 구단도 그랬을 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단체는 한국기원이잖아요. 일본도 일본기원이고, 뭐 중국은 중국 위기협회와 중국기원이 있어서 약간 한국, 일본과는 다르지만 어떤 중국도 중국기원이 바둑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독특하게도 대만은 이름이 해봉기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의 현재
그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관리하고 시합을 주최하고 하는 곳은 대만기원이 아니라 해봉기원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해봉기원의 해봉이 이 리나이펑 구단의 하이펑을 이제 써서 이제 그냥 하이펑 기원인 거죠. 네. 그리고 현재 원장이 해봉기원의 원장이 리나이펑 선생의 아들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이제 뵙게 됐는데 정말 아버지와 닮은 외모와 함께 아. 인품도 아버지를 닮은 그런 어떤 겸손함과 그런 예절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그 인간적으로 호감을 느꼈고요. 그때 꼭 그 말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전했거든요. 이렇게 리네펑 선생에 대해서 방송할 줄 몰랐는데도 그때 제가 전달했던 말이 한국의 많은 기사들과 팬분들이 리네펑 선생을 굉장히 인품적으로 존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일본에 있을 때도 그 후배들이 대만에서 건너온 후배들이 있었잖아요. 네. 왕리청, 맞습니다. 또 왕밍완 네. 이런 그 자기 고국의 후배들이 그 도의를 내서 유학하고 오면 꼭 그렇게 뭐 월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후배들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그 맏형으로서 그런 어떤 리더의 역할을 보였다고 해요. 네. 네. 상당히 그 아시다시피 승부세계에서 앞서가고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예 기사들이나 이런 쪽을 이렇게 먼저 불러가지고 자기의 뭐 어떤 비기라든가 어떤 이런 그 연구한 바를 이렇게 털어놓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대륙적인 어떤 성격을 지녔다. 호방한 어떤 성품의 소유자다는 것을 네. 느낄 수 있죠. 네. 정말 이 대만기원을 대표하는 해봉기원의 이 이름만 봐도 얼마나 상징적인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흙이 약간 우세한 채 중반전에 들어가는 시점인데요. 이 장면에서 흙이 좀 백돌에 이곳에 있는 돌과 이곳에 있는 돌을 양분시키기 위해 살짝 무리한 작전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 바둑의 어떤 큰 흐름을 결정짓게 되는데 이때 인공지능은 실전의 진행이 흙이 꽤나 무리였다, 완착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는 여기는 이제 백이 어느 정도 타기에 성공했으니까 반대편의 모양을 키우되 좀 적극적으로 키워라라는 이런 데를 붙이는 수라던가 이런 데를 붙이는 수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붙이는 것은 의미는 백이 만약 받아주면 반대쪽을 또 붙이고 이것조차도 이렇게 받는다면 뭐 이렇게 두거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이제 모양을 키워가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발에도 뭐 이런 데 끊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점 희생타로 여기 날일자 틈을 노리면서 백이 악수를 두면 좀 자연스럽게 여기에 모양을 키우러 간다. 이게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방향이었고요. 실전은 리나이펑 구단이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여기를 젖혀가는데 이거는 좀 노골적으로 백돌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네. 뜻이었습니다. 백돌 이런 데 있는 건 모양이 좀 좋지 않아서 여기를 하나 늘어두고 나서 오히려 반격을 가했어요. 한 칸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지키려면 여기도 지켜야 되고 여기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백이 여기를 받고 흙이 받을 때 이렇게 또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반격을 가해서 여기서부터 풀어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흙은 뭐 당연히 뚫어갔고요. 이렇게 받으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좀 재미있는 맥점을 이창호 5단이 구사하는데요. 이곳을 젖혀 있고 여기 리으니까 네. 지금 끊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를 그냥 받자니 좀 느려요. 어차피 여기 끊는 수는 안에서 수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느려서 백이 불만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수를 구사하는데요. 바로 이 수였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근데 이 교환만 하면 원래 여기서는 가능했던 흙의 이 끊는 수법, 이 수법이 끊을 때 단수치고 이렇게 막는 수로 가능했었는데요. 만약에 이 수와 이 수 교환이 미리 있다면 이때는 끊어서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교환만으로 끊는 수가 사라지니까 이러면 백이 오히려 이쪽 부분으로 반격을 가해서 흙이 위험해지는 거죠. 이 흙돌이. 그래서 여기서 흙은 받지 못하고 이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부분적으로 100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하나 먼저 교환했네요. 이걸 하나 젖혀서 교환을 하고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넘고 네, 이렇게
두는 진행이었고요. 바둑은 뭐 거의 5대5에 가까운 이제부터의 승부입니다. 근데 이 공격을 해서 리나이픈 구단이 뭐 이렇게 크게 이득을 본 건 없네요. 그냥 이쪽으로 좀 깨 들어가서 백의 모양을 지웠다 그런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이 좀 남아 있어요. 이걸 두고 연결할 때 이렇게 찔러 들어가면 백도 근거는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후에 공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리나이픈 구단은 조금 공격적인 기풍이 좀 있었는데 네. 그 명인전 리그에 뛰고서부터는 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기풍이 많이 이렇게 개화가 됐다 그래요. 개화를 한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아주 상대방이 막 그 어쩔 수 없는 그 핀치에 몰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붙고 싸우지만 이 경우는 조금 특이하네요. 어떻게 보면 먼저 공격을 걸었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예전에 혹시 이 수를 봤다면 이렇게 두진 않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렇게 네, 갔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리나이펑 구단의 바둑 공부할 때 느낀 점은 뭔가 그 세간의 평가보다 이거 저만의 관점입니다만 예, 예. 세간의 평가보다는 이분이 그래도 치열한 바둑을 구사한다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저만의 추측인데 리나이펑 구단의 바둑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초일류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사카다 이오 선생을 무너뜨리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초일류로 인정을 받았죠. 명인 타이틀을 따냈으니까요. 예. 근데 사카다 이오 구단 그러면 뭐 역사상 가장 치열한 바둑을 구사했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치열하게 느껴질 수는 있었고 그래서 뭔가 치열함보다는 좀 두터움 쪽으로 이분의 기풍이 많이 조명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치열한 바둑도 구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칭현 선생은 자기 제자인 그 리나이펑의 바둑의 가장 큰 장점으로 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루고루 균형 감각을 갖출 수 있는 거. 어느 특정 부분이 예를 포석이 세고 끝내기가 약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고루 강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장점이라고 지켜 세우더라고요. 보니까. 사카다 이오 구단에게 승리를 거둘 때도 보면은 그때 사카다 이오 구단의 스타일은 뭐 자신감도 넘치고 왜냐면 그 리나이펑 구단에게 타이틀을 뺏기기 불과 얼마 전에 뭐 1년에 2판밖에 안 져요. 뭐 30승 2패를 기록하고 그러면서 그냥 무적이었습니다. 명인 타이틀, 본인방 타이틀 당시 가장 컸던 2개 타이틀 다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때 이제 신예 기사였던 리나이펑 선생이 도전을 하니까 20대 명인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23살이었거든요. 네. 결국 타이틀을 뺏기게 되죠. 그런데 그 23살에 사카다 에이오의 시대를 무너뜨렸던 리나이펑 구단이 10대 이창호 5단과 만난 게 이 세계대회 결승이니까 네. 참 역사는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흙이 이렇게 중앙으로 나오면서 백도 상변 쪽에 흙의 모양을 깼지만 여기가 탄탄해지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기에 약점이 이제 노출이 돼요. 이걸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곳에 들여다보면 전체 백돌이 근거가 없어서 휘청휘청합니다. 네, 그래서 실전에 이 장면에서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여기 찝어서 백돌을 확실하게 살려두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주 그 묘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막았어요. 근데 이때 이창호 5단의 어떤 당시의 견실한 기풍이 느껴지는 한 수가 나옵니다. 굉장한 인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를 막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여기를 막으면서 흙이 다음에 노리고 있는 게 이걸 치중 들어가서 이렇게 뻗어가는 공격입니다. 이 공격이 들어가면 이 부분에서 백이 차단을 하더라도 흙은 여기에 붙이는 쪽을 통해서 이렇게 두면 타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미생으로 쓰네요. 네, 이때 이 흙돌이 아주 기묘한 역할을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들어가는 걸 보기 때문에 한번 인내를 한 수인데 뭐 인공지능의 관점에서는 완착이긴 했어요. 꽤 큰 완착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는 이 공격이 통렬하니까 그냥 손 빼는 건 아니고 뭐 날일자라던가 한 칸을 띄어서 상변 쪽을 깨 들어가면서 여기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창호 5단은 그때 여기를 막아서 차라리 다음에 2칸을 노리고 좀 안정적으로 국면을 운영하겠다는 게 그래서 승부를 후반으로 길게 끌고 가는 게 이 인내의 한 수입니다. 네.
인공지능 관점에서야 완착이었지만 이창호 5단의 색깔을 보여주는 한 수입니다. 어느덧 바로 끝내기 단계에 돌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야말로 이제 우보철리고 어떤 강태공 같은 그런 한 수인데. 맞습니다. 예. 네. 그만큼 후반에 자신이 있는 거기도 하고 승부를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붙이고 끊어서 이 부분에 흙의 모양을 내는 게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수로 그쪽을 방비했고요. 또 흙도 이 수를 안 받는다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붙이는 패가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를 꽉 이어서 지켜두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래도 여기를 당하면서 좀 흙집이 많아 보였는지 이곳을 집으로 버텨가요. 근데 저수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완착이었습니다. 실전의 진행을 보시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둬서 여기가 잘라집니다. 네. 아. 물론 흙도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이때 제각 중앙에서 이제 이창호 5단이 승부를 걸어가는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제가 이 수가 두 가지 관점에서 완착이라고 말씀드린 건 첫 번째로는 흙이 중앙을 끊는 게 좀 통렬하니까 뭐 이런 데를 젖힌다든지 해서 흙이 만약에 계속 차단하면 여기 쌍립으로 두면서 이 수가 사라집니다. 흙도 아마 참았을 텐데 이런 거 좀 득을 보는 교환을 하고 나서 인공지능은 이제 먼저 여기서 한 템포 빠르게 중앙을 건드리면서 흙이 여기 오기 전에 약점을 노리면서 이거를 방비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향면에 있어서는 이 실리보다는 중앙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를 둘 거라면 먼저 호구를 쳤어야 합니다. 호구를 치고 막으면 그때 이렇게 막는 게 집으로 득이에요. 그 이유가 나중에 이곳을 두면 흙은 늘어가는 게 끝내기로 정수입니다. 여기 젖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거라면 호구 치고 막았어야 되고 실제로는 그냥 중앙을 먼저 가는 게 정수였습니다. 여기를 잘렸고요. 네. 사실 이렇게 잘리긴 했어도 이걸 뭐 못 봤을 리는 없고요. 근데 이창호 5단이 여기가 끊어지더라도 그래도 괜찮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두고 이쪽을 붙이면 뭐 당장에 수가 나진 않지만 뭔가 이런 데 맛이 나쁘고 또 실제로 여기서 바로 여기를 통해서 양쪽을 엮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수는 끊어지더라도 중앙에서 충분히 수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네. 이때 초일 끼어서 젖힌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리나이펑 구단이 중앙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여기가 어떻게 정리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 하나 끊어두는 게 되는 게 이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좀 혹시 모를. 네, 혹시 모를 어떤 그 보험을 하나 들어놓고 이제 중앙전을 대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여기가 승부처겠네요. 네, 가장 중요한 승부처를 두 선수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그럼 얼만큼 집이 나느냐. 맞습니다. 이게 끊어지는 수를 인정해주는 것과 인정을 안 해주는 건 지금 여기가 엄청난 집이 차이가 났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하나 찔러져 있고요. 네, 이걸 하나 찔러놓고 지금 AI 형세 판단은 지금 흙이 좋다는 거죠? 네, 흙이 좋습니다. 차이는 많이 나나요? 근데 지금은 흙이 좀 우세하다고 해도 그렇게 결정적이라고 느껴지진 않는 게요. 이런 데서는 사실 한 수 실수하는 게 거의 10집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흙이 우세라고 해봤자 뭐 2집, 3집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승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0이 이렇게 찔러 들어간 수가 예, 이게 예. 통하지 않으면 전부 대학수예요. 집으로도 손해고 이런 데 막히면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모양도 좋지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두는 이유가 이걸 붙이고 이걸 젖혀서 이게 어떤 수를 노리고 있냐면요. 흙이 이런 데를 차단을 하면 끊어서 뒷맛이 나쁘고 이렇게 차단하면 지금 여기가 단수가 선수잖아요. 여기 끊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끊고 단수를 통해서 여기를 나가는 수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맛보기네요. 좌우를 지금 맛보기로 하는 여기를 붙이고 젖히는 수를 노리면서 그 전에 이 손해를 감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
여기 약점이 신경 쓰였던 리나이펑 구단이 여기를 이렇게 이어서 후퇴를 하거든요. 이수가 이제 인공지능이 말하는 좀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를 끊어서 이 두 점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단수 쳐서 이 두 점을 포기하거나. 둘 다 정말 주고 싶지 않은 두 점들인데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너무 많이 깨지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인공지능이 이걸 추천한 이유는 그 전에 백이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았냐 이겁니다. 이러고 이렇게 막아가면 충분히 균형이 맞고 이렇게 했을 때 흑 승률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긴 승부예요. 이렇게 좋은 선택을 했어도. 그랬던 것이 이곳에 후퇴를 하니까 바둑이 좀 추격이 됐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백이 이렇게 유리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백이 상당히 잘 엮어갔네요.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흑 승률이 60%고 흑의 한 집 우세입니다. 와, 팽팽합니다. 네, 아주 팽팽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늘면서 승부를 걸어오니까 리나이펑 구단이 좀 서두르게 되는데요. 이때 침착하게 뒀다면, 좀 승부를 길게 끌고 갔다면 약간 우세한 후반 승부에서 여기 젖히는 반격을 노립니다. 이제는 두 점을 버려도 이 5점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그냥 젖히기에는 여기 맛이 나쁘니까 좌변 쪽에 기대면서 여기서 두 텀을 쌓고 끊어가겠다라는 작전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작전이 백이 좋지 않았습니다. 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 젖힌 수, 인공지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 뒤로 젖히는 것은 이렇게 끊어서 넉 점이 잡히기 때문에 단수 쳐도 끊고 여기 단수도 끊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 수가 끊어도 있는다면 어느 쪽으로든 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끊는 약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했고요. 그래서 뒤에서 맞고 약간 더 두터워진 이 흑의 모양을 바탕으로 젖혀갔습니다. 근데 이러니까 백승률이 확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 흑의 작전이 무리였습니다. 여기서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네요. 그리고 중앙 쪽이 아직 맛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를 잇는다면 단번에 바둑이 끝나요. 여기를 끊고 이을 때 이렇게 꽉 이어버리면 지금 흑돌이 세 수밖에 없어서 잡혔습니다. 실전은 여기서 이걸 돌려치고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한 점 쪽을 버릴 생각으로 이렇게 위에서 빈 생각으로 둡니다. 이때가 좀 결정적인 장면을 이창호 구단이 이제 찬스를 잡았는데요. 네. 이때 실전은 타협을 했어요. 끊고 늘고 5점 버리고 여기 득 봤으니까 타협을 했습니다. 이러고 그냥 이제 큰 자리를 가는 타협이었는데 여기서 좀 더 중앙에서 수를 내기 위해서 이걸 끊고 이쪽을 받으면 이런데 젖혀서 거듭 양쪽을 엮으러 갔다면 네. 이랬다면 바둑은 여기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끊는 수가 있어서 또 여기 석점을 잡으러 가는 게 있어서 좀 복잡한 수익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바둑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네. 그 찬스를 놓쳤어요. 이걸로도 백이 우세하긴 한데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지 않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진행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네, 불리하다면 분명 승부수를 던졌을 텐데 네.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우세한 길로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었다면 이런 정도의 어떤 깊이 있게 수익기를 파고드는 거는 이창호 5단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 정 전무님께서 표현하신 돌다리를 두들기고도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본인이 놓친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굉장히 큰 자리죠. 반대로 흑이 이곳을 둔다면 네, 엄청나게 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럼 이 부분 싸움에서 이제 역전이 된 거네요? 네, 지금 역전이 됐습니다. 비록 이창호 구단이 그 결정타를 놓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흑의 무리를 꼬집어냈기 때문에
약간이나마 불리했던 바둑을 약간이나마 우세하게 바꿔냈고요. 근데 그 차이가 전혀 크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를 이어서 여기 이은수가 노림이 있는데 여기를 2단 젖히는 걸 패를 노리고 있어요. 백사활에 대한. 네. 이렇게 두고 끊을 때 패를 한다는 얘기네. 이렇게 패를 하면 이 백 전체가 걸리기 때문에 실전에 이창호 5단이 여기를 젖혀서 받았습니다. 이걸 흑이 막아준다면 이 교환만으로 젖히고 젖히는 패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환만 하고 나서 큰 자리를 향했고요. 네, 이곳이 또 큰 자리죠. 네, 이쪽 두 점이 살려 나오는 걸 방비하면서 이제 여기를 뒀고 끊어 잡았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서 이 바둑을 검토하며 정말 놀랐는데요. 여기 끄는 수는 분명 완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끄는 다음에 끊고 이걸 처리한 다음에 여기를 느는 수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이 수가 이제 140번째 수인데 140부터 162수까지 굉장히 어려운 공방을 이 두 대국자가 인공지능처럼 둡니다. 네. 다 블루스 파시고. 네,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여기 이은수도 그렇고 이 입구자도 그렇고 전부 인공지능과 똑같습니다. 끊어 잡았고요. 여기 한 점을 살렸고, 그러니까 지금 서로 묘한 게 이거를 이렇게 단수 치면은 여기를 끊어 잡았을 때 아래쪽으로는 조금 더 안전한 면이 있어요. 네. 이것보다는 이게 안전하잖아요. 그러네요. 젖히고 이렇게 할 때. 근데 중앙으로 보면 이걸 둬야 이걸 느는 걸 노린단 말이죠. 그리고 흑도 이걸 받아주기에는 이번에는 양쪽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최선이면서도 기세의 진행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여길 두니까 이쪽을 끊어 잡고 백은 여길 살려 나오고 그러자 흑은 여길 젖히고 백은 막아서 패를 버티는 네. 이 진행이 인공지능의 최선에 가까운 길입니다. 와, 신기합니다. 뭐 이 패가 이 판의 향방을 좌우한다는 것은 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백은 중앙 쪽에 패감이 좀 있어요. 그러네요. 여기서 만약에 백이 패를 안 하면 지나 보네요. 백이 패를 안 하면 이게 한두 집 당하는 게 아니라요. 예, 예. 이걸 둬도 이걸 막으면 어차피 지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차피 패가 되니까 후퇴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후퇴를 해야 합니다. 예. 네, 이거는 백의 패배를 네, 의미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또 반대로 흑도 패를 안 걸 수가 없는 게 이걸 이어서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 그 형태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네. 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네, 어쩔 수 없이 필연의 길을 걸었네요. 네,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돌입했습니다. 패감을 쓰고 백도 패감을 쓰고요. 받으니까 따내고. 이 바둑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때 이 바둑의 이 패 공방 또 형세 이런 걸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공지능의 힘을 한번 빌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장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를 보시면 흑승률이 35%고 뭐 집으로는 백이 조금 우세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패 공방에서 두 집 차이라면 사실상 지금부터 승부거든요. 지금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가 어느 쪽이든 이렇게 붙이는 수입니다. 그럼 여기를 붙이는 걸 뚫죠. 이게 어떤 걸 보고 있냐면 이거 패감을 쓰면 백이 따내고 여기 올라서요. 네. 근데 여기서 백이 이렇게 두면 살지만 이거는 여기를 이렇게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 손해가 크기 때문에. 횟감을 일단 또 당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백은 여기를 따내고 서로 이렇게 대마를 잡는 바꿔치기가 됩니다. 이 바꿔치기를 최선으로 보는데 이 대마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한데요. 그죠? 근데 지금 백이 우세하다고 하는 게 약간 여기 뒷맛이 나빠서예요. 그 뒷맛이 없다 하면 반집승부입니다. 하변을 백이 이렇게 잡고 여기가 이렇게 잡혔는데 뒷맛 때문에 백이 좋다고 하지만 반집승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공지능이 저렇게 두 집 넘게 우세하다고 하면 승률을 90몇 %로 볼 텐데 지금 66%의 승률로 보는 것은 이후의 변화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 엄청난 균형감인데요. 인공지능의 최선을 이렇게 쫓아가 보면요.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뒷맛이 좀 있어서지 그 집으로 손해는 아니지만 한번 뒷맛을 없애보겠습니다. 흙이 우세합니다. 흙이 한 집 반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기 백돌이 잡힌 건 맞는데 이런 붙이는 끝내기 등을 통해서 흙의 뒷맛 나쁜 상변을 잘 공략 갔을 때 그때 백의 우세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승부가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바둑 검토하면서 좀 놀랐던 게 이 붙임수가 백이 받아주면 어떻게 되냐 했는데 받아주면 이제 5대5가 되거든요. 네. 사실상 5대5가 됩니다. 근데 뭐 다른데 팩감 쓰고 이런 것도 어렵지만 네, 이렇게 팩감을 사용하고 실전과 차이가 이 붙인 교환입니다. 이 붙인 교환이 흙이 득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반집 승부였어요. 붙이는 교환이 왜냐하면 다음에 여기 젖히는 끝내기를 보기 때문에. 와. 지금 반상 최대의 자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실전에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넘는 게 반상 최대거든요. 좌변 넘는 수. 네. 이때 여기 붙여놓은 교환이 없다면 한 점을 그냥 잡는 게 끝내기였지만 지금은 여기를 젖혀서 끝내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 반집 승부였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네. 두 뭐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도전 5번기는 결승 5번기는 아예 시작부터 1국부터 계속 눈 터지는 반집 싸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집 차이를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승률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100이 유리하긴 하지만 65대 35 정도로 유리하다. 그 정도로 어려운 승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실전의 리나이펑 구단은 좀 간명하게 팩감을 쓰는 길로 가서 거기서부터는 이창호 구단이 이제 걸어 잠글 수 있는 찬스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패의 공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여기를 붙이거나 여기를 붙여서 백이 따내면 뚫고 따내면 잡고요. 잡고 여기를 제압하면 여기 넘는 수를 방비해서 집으로는 흙이 해볼 만하지만 백이 그리고 백이 다 잡혔지만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백이 이부근이 선수고 단수치고 한 집 내는 게 있기 때문에 흙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는 이제 여길 받으면 여길 따내서 집 모양을 없애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이때 이 단수를 통해서 약간 남아있는 이 틈을 노려서 이곳에 끝내기를 잘할 때 백이 우세하다. 정말 멀리까지 봤을 때 백이 아주 약간 우세한 그런 흐름이 될 뻔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이즈면 이거 이 형세 판단하다가 지칩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게 세상에 이런 거대한 바꿔치기가 나왔는데 형세가 미세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이 패를 백이 받아주는 순간 네, 여기서 이 패를 받아주는 순간 이제 실전에는 이 장면에서 이 연타를 해요. 근데 이 패감을 백이 받아주는 순간 실전처럼 두더라도 이 교환이 득이다. 왜냐하면 패 공방이 끝나면 그냥 이 교환만 있고 그러니까 이 교환을 떼고 실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패감을 쓰고 따내고 해소하고 따내고 여기를 붙였습니다. 네. 그러자 여기를 하나 찌르고 나가고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선수 교환을 하는데요. 여기를 하나 하고 네. 여기를 찌르고 중앙 하나 끊고 사실 뭐 서로 득이 되는 그런 끝내기는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느는 수도 다음에 이 젖히는 걸 봐서 선수입니다.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둬서 백을 지키게 만들고 이제 단수 치고 여기는 서로 실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원래 진행되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되고 실전에 여기 넘어갔는데 이때 형세가 인공지능이 말하는 게 백이 반집에서 한 집 정도 유리해요. 그러니까 0.5에서 한 집 정도 유리합니다. 근데 이 교환이 있었으면 한 0.3이 됐어요. 그게 젖힐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이렇게 끝내기를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를 젖힐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묘하더라고요. 그 당시 뭐 현장이든 사회의 어떤 검토든 이런 어떤 변화는 인공지능이 지금 나왔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알 수가 없는 영역이네요. 네.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장면에서 여기 붙이면 이제는 백이 이렇게 늘어서 버텨도 안에서 수가 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두고 뭐 이런데 호구 쳐도 치중 가면 패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붙일 때 이렇게 들면 이건 뭐 패감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부분으로 패감을 쓰는 게 흑의 찬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반집은 두텁게 백이 우세한 끝내기인데 이 장면에서 좀 결정적인 흑의 실수가 나와서 백이 안정적인 우세로 뒤바뀌게 됩니다. 네. 이때 리나이판 구단은 여기 있는 수를 선택했는데요. 이것도 물론 큽니다. 찌르고 이 단수 치는 끝내기가 이 젖혀 있는 것도 없애면서 따내는 게 선수입니다. 치중 끝내기를 봐서.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봐야 돼요. 이것과 이렇게 있는 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꽤 큰 자리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가 좀 더 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뒀다면 백이 두터운 반집 정도의 승부에서 여기를 이으니까 확실히 한 집 반은 백이 우세한 바둑으로 변했고 이제 이창호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둬서 찝고 이어서 이래서는 백의 승리가 좀 더 확실시 됐군요. 선명해졌습니다. 이 다음에는 사실 승패가 뒤바뀔 만한 그런 장면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수가 좀 결정적으로 끝내게 해서 뭐 큰 손해는 아니지만 미세한 승부였기 때문에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패의 변화도 있었고 바꿔치기도 좀 몇 차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 대목에서는 리나이픈 구단이 왜 스승인 조은영 구단이 매번 결정적일 때마다 반집을 지는가를 이해했겠네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대국 내용을 보면 중앙 쪽의 공방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수익기가 있었지만 뭐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를 이창호 구단이 한번 놓치긴 했지만 그 장면을 제외하면 시종일관 좀 팽팽하게 흘러갔거든요. 네. 계속 그 서로가 삿바 싸움은 힘겨루기를 팽팽하게 하다가 마지막 이 패 공방에서 두 대국자가 거의 뭐 인공지능 버금가는 20여 수를 중반전에 보여주었고 네. 그리고 아주 작은 차이로 미세한 판단 미스가 나왔고 그리고 막판에도 한 반집 정도 손해보는 끝내기. 그러니까 확실히 이 리나이판 구단도 이창호 5단도 이 정교한 면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기사들인 만큼 시종일관 실수에도 아주 작은 실수들인데 그게 결국은 승패를 갈랐습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뭐 어떠한 변화가 나도 이렇게 좀 끝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역시 타협을 잘하는 바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둑도 후반에 그래도 이창호 구단의 집중력이나 계산이 정말 정확하다고 좀 느껴지고요. 두는 선택하는 수들에서도 좀 그런 게 느껴지고 확실히 이때 왜 끝내기에 이창호로 불리었는지 이 대국 내용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좀 아슬아슬하지 않나요? 이 바둑이 지금 생각나는 게 그 당시 오구를 둘 때 그 스승인 조은영 구단이 아마 유창혁 그 프로하고 기성전을 두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네. 기성전 대구를 두느냐고 이 현장에는 못 왔고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월간 바둑에서 이 부분 이제 검토를 이제 의뢰를 해서 우리가 기보를 실었는데 그때 가장 그 제자를 지적을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꾸지람이랄 수도 있겠죠. 우리 기보 바둑적으로 네. 왜 여기서 아까 그 끝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끝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깊은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스승 같았으면 아마 이 부분에서 수가 있으면 덤벼들었겠죠. 네. 근데 놀랍게도 그게 좀 결정적인 장면이긴 했는데요. 끝낼 수 있을 때 못 끝내. 그런데 그 이후로 흑이 여길 뒀으면 백이 졌다 하는 장면이 또 있지는 않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미세하긴 했지만 만만치 않은 반지 승부까지는 갔지만 여길 뒀으면 흑이 이겼다 하는 장면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창호 구단도 뭐 나름대로 항변을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창호 구단 다운 방식으로 이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승패는 거의 확실해지긴 했는데 그게 이제 당대 최고 고수들에게 보이는 정도 차이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 집 반으로 끝났거든요. 한번 끝까지 수순을 쫓아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 젖혀 있는 끝내기를 했고요. 이제는 다 둬서 거의 일성 끝내기만 뭐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뒀어요. 이 끝내기도 인공지능 평가가 정확합니다. 안 받으면 이제 찌르고 끊으면 여기가 뒷맛이 좀 고약해요. 그래서 네.
안 받을 수가 없었고 이 타이밍에 여기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젖혀 있는 것까지가 다 정확합니다. 와. 비슷한 끝내기를 남겨둔 거네요. 네. 그리고 이곳은 끊어 잡으면 뒷맛도 나빠요. 예를 들어서 흙이 여기를 끊어 잡는다 하면 백도 이곳을 찌르고 끊어 잡습니다. 네, 하면 이 다음에 여기 끊는 수를 노리면 맛이 고약하거든요. 이렇게 붙이는 수도 있고 끊고 붙이고 뭐 맛이 고약해요. 최소한 여기만 젖혀도 맛이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흙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또 선수를 가지게 된 거고요. 네, 이번엔 백이 이쪽을 받았고요. 이러니까 바둑이 거의 끝이 났습니다. 이제 큰 자리가 많이 남지 않았고 따내고 잇고 네, 이쪽을 내려섰고요. 이걸 하나 끊어두고 거기도 선수가 되는군요. 네, 여기가 다음에 안 받으면 여기를 먹여치고 따낼 때 단수 치면 이을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흙은 이 장면에서 여기를 따내서 중앙을 지켜주었습니다. 단수를 치고 네, 단수 치고 있고 정확하네요. 네, 지금 끝내기 단계에서는 전혀 실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흙이 함정이 있어요. 이거를 찌르는 게 집이로 커 보이잖아요. 왜냐면 찌르고 이으면 나중에 흙이 여기 또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찌르고 이으면 여기를 단수 쳐서 안에서 수가 납니다. 아, 이을 수가 없군요. 이걸 이으면 이거를 이어서 백돌이 단수가 되고요. 이쪽을 따내서 받아도 이걸 따낼 때 역시나 잊지 못합니다. 안에서 큰 수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찌르는 끝내기 아니라 여기를 따내서 야. 끝내기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막판에 혼미한 상태에서 아주 착각하기 딱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아주 네. 정교하게 잘 마무리를 짓고 있고요. 네, 이제는 가장 큰 끝내기가 선수 한 집짜리 정도거든요. 여기나 가치가 다 똑같습니다. 따내고 계산이 정교한 두 대국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읽기 상황이었어도 이때쯤에는 정확하게 개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집어서 이제 한 집짜리만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또 한 집짜리고요. 네, 이쪽을 두고 패를 이으니까 네, 바둑이 끝이 났습니다. 패 없이 바둑이 종료가 됐네요. 네, 이때 이 덤이 5집 반인데요. 예. 이창호 5단이 한 집 반을 반. 남겼습니다. 네. 한국 바둑이 세계를 석권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이창호가 있었다. 1988년 세계대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후 1999년까지 벌어진 32번의 메이저 세계대회 개인전에서 한국은 22번 우승해 세계 최강국임을 입증했다. 그중 12번이 이창호였다. 이창호는 1990년 41연승의 대기록을 작성했고 1992년 제3회 동양증권배에서 최연소 세계 챔피언에 올랐다. 세계바둑 재패와 이창호의 활약은 바둑붐을 불렀다. 현대바둑 80년 명곡선 네 번째 대국은 1992년도에 열렸던 제3회 동양증권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결승 5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대국을 이창호 당시 5단이 승리한 이후로 이 세계 최연소 챔피언에 등극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창호 이 당시 5단의 이 시대가 왔음을 공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창호 5단이 국내에서는 이 스승 조은영 구단을 넘어서서 타이틀도 더 많이 가지고 있던 시기이긴 합니다만 세계대회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 3기 동양증권배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그 우려를 부식시키는 세계적인 강자가 되는데 일조했던 대회가 바로 이 3기 동양증권배였습니다. 그 당시 17세죠? 네. 17살.
세계 챔피언이 탄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네스북에도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청와대도 초청받아서 아주 장한 나라의 보배라고 칭찬했던 뭐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러고 보면 이 1980년에 조치훈 구단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이제 청와대에 가서 은관문화원장. 대통령을 예방하고 은관문화원장 받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조은현 구단과 조남철 국수께서 응시의 시기에 그러니까 80년대 말에 또 이제 훈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창호 구단도 노태우 정권에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을 예방하고 당시에 이 세계적인 성적을 내는 기사들 그런 기사들은 그 대통령이 초대를 할 정도의 어떤 국민적인 이 성원을 입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요. 대단한 관심사였죠. 7, 80년대, 90년대까지는 어떤 국민적인 어떤 그 취미이자 오락이자 또 예술적이고 또 교양이자 도이기도 하고. 네. 예. 꼭 바둑을 지금 우리가 스포츠로 정체성을 규정하고는 하고 있지만 꼭 그렇게만은 뭐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바둑의 이 요소가 오랜 전통과 역사와 또 생각과 철학이 또 여기 담겨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리나이폰 구단과 이게 싸워서 우리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우승했을 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금석이 돼서 바로 이제 세계 대회로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하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는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항상 이렇게 길을 걷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동안은 길이 앞에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앞에만 보고 길을 걸으니까요. 근데 어느 시점에 돌아보면 길은 또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의미가 또 새롭게 더 부각돼서 보이는 그런 경험을 또 오늘 이 한판에 그 바둑을 보면서 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창호 구단이 우승을 하면서 이창호 구단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대국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이 대회를 우승한 이후에는 또 어떤 기록들을 세웠을까요? 그야말로 전설을 써내려 갔죠. 근데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또 4기 동양증권배에서도 조치훈 구단에게 3대 0으로 스트레이트로 완봉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하지만 그때 당시까지도 그 좀 의혹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창호 구단이 비행기 타는 것을 싫어해서 해외만 나가면 약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후지집에 나가면 좀 생소한 신예 기사들에게 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세계대회 외국 주최 세계대회 성적은 그다지 좋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뭐 바둑 팬분들 누구나가 아시다시피 그런 것도 나중에는 전부 극복해내면서 결국은 메이저 세계대회 17번 우승의 신화를 써내려갔고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1위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내 대회에서의 활약도 대단했었는데요. 대단했죠. 이 대회를 우승하고 그 다음 해에 아마 그 스승한테 기성 그 당시 랭킹 1위 기준이었죠. 네. 국내적으로는 기성을 또 빼앗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6관에 올라서면서 완전히 그 자기 이창호의 1인자 시대를 이제 열기 시작했죠. 스승은 이제 뒤로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자, 그래서 세계가 이창호를 쫓는 시대를 도래된 거죠. 네. 그 이야기가 영화 승부로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이 세계대회에서의 이창호 구단이 가지는 이 업적도 굉장히 대단한데 다른 기사들이 상당히 좀 무서워했을 것 같습니다. 어땠을까요? 오늘 바둑에서도 저희가 느꼈다시피 이 후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도 이창호 구단의 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명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창호 구단을 상대하는 기사들은 아 미세한 채로 후반까지 가면 나는 무조건 진다라는 네. 생각으로 좀 승부를 서두르게 된다거나 이런 어떤 이창호 프리미엄이 분명 그 당시에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 대국을 할 때 이미 40대 후반이었거든요. 네. 리나이폰 구단이. 네. 그리고 이제 10대를 맞아서 싸웠는데 어떻게 40대 후반 기사가 이미 그때는 뭐 이 20대 이렇게 내려와 있던 때인데 전성기가 어떻게 리나이폰 구단이 이렇게 계속 세계 대회에서 후지집에도 3연속 결승에 오르고 성적을 낼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세계대회가 막 이제 생기던 80년대 후반에 사실 일본 바둑계 1인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무 이견 없이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입니다. 당시에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은 1위라고 보고 2위가 누구냐 했을 때도 아마 조치훈 구단이 꼽혔을 것 같아요. 그때 본인방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그렇게 1, 2위에 꼽히지 못했던 리나이폰 구단이 이런 그 노장으로서 이런 성적을 냈던 것은 리나이폰 구단이 이제 인터뷰에서 밝혔다시피 세계 대회가 이 창설될 즈음에 이 전부 3시간 정도의 제한 시간을 채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자국기 전에 그 결승 무대보다 훨씬 제한 시간이
좀 짧았어요. 그런데 그 3시간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른 일본 기사들보다 훨씬 노력을 많이 했고 그게 곧바로 성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적지 않은 나이에도 아들뻘 기사와 이렇게 훌륭한 승부를 싸울 정도의 어떤 성적을 기록했던 전설적인 기사가 또 리나이펑 구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국 페이스를 3시간에 이제 맞췄다는 거네요. 타이밍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4시간이 가장 좋다. 제격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잊지 못할 대목이 어떻게 이렇게 그 성적을 계속 유지하고 정상권에 머물 수 있냐 했을 때 자기는 젊은 친구들처럼 젊은 어떤 그 열기, 그 관심, 이 열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비결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얘기죠. 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고 또 이 젊은 그 기사들, 승부사들처럼 끊임없이 얼마나 공부하는가를 그 한마디에서 알 수가 있죠. 네. 다만 이제 그때 했던 얘기 중에 8시간, 9시간 이틀거리 바둑은 사라지지 않을까 했던 얘기는 이제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고요. 또 그것도 나름대로 또 일본 바둑의 어떤 그 전통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흥미있는 큰 요소 중에 하나니까요. 네. 그 시간이 3시간으로 바뀌었다면 굉장히 좀 속기로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리나이펑 구단이 이번 그 3기 동양증권배 결승을 마지막으로 해서 세계 대회에서는 이때만큼 임팩트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일본 자국 내 시합에서는 계속 1000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틀거리 대국보다는 이 당일치기 대국에서 좀 더 좋은 능력을 발휘했던 선수가 바로 리나이펑 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동양증권배를 보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 주최하는 세계 대회로는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뭐 기억들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대만에서 또 결승전을 1국 2국을 했습니다. 3기 때 어떻게 보면 첫 해외 결승기도 그때 치렀고요. 그때 대만의 그 타이페이 갔을 때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거의 뭐 국빈급의 환대를 받았는데 그것이 리나이펑 구단이 차지하는 어떤 그 대만에서의 비중도 있지만 그 신동 이창호가 왔다는 그런 어떤 화제성으로 해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국회의사당,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의사당이죠. 거기도 방문을 했고 또 총통이 또 예정에 없던 초대를 해서 또 예방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 대만이 프로기사 수가 15명에 불과했고 다 통틀어도 기원수가 30개 남짓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일 뭐 신문이고 방송이고 엄청난 인터뷰가 쇄도하고요. 하여튼 굉장한 어떤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정전무님께서도 그 당시에 대만 현장에 계셨잖아요. 예, 예. 제가 직접 네. 목격했죠. 그때 이야기를 좀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그래서 뭐 그때는 또 우리나라에서 그 뭐 오송생 구단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네, 오송생 구단이라든가 김수영 사범님, 뭐 이런 김인 단장, 뭐 이런 분들이 공식적으로 갔지만 비공식적으로 기사들이 개인 그 자비로 또 현장에 왔던 분들도 계십니다. 김수장 구단, 네. 백성호 구단 이런 분들도 와가지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 그때 대만 기사들은 또 한 그룹, 우리 기사들이 한 그룹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여기가 대만인지 한국 검토실인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네. 했었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1인자가 인품이 좋고 또 훌륭하고 관대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시절의 모든 바둑팬과 바둑 관계자들이 행복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또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도 항상 우리 이창호 구단이 시진핑 주석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다른 사람 몰라도 저 한 사람은 내가 안다. 그 정도로 그 바둑을 좋아하는 시진핑 주석 또 아주 이창호를 높이 인정을 해줬고요. 이번에도 그 경주에서 네. 할 때 우리 비자판도 선물하면서 우리 이창호 구단이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하늘이 내린 보배죠. 박정상 그러니까, 해설위원도 중국에 좀 자주 갔을 때 네. 이 이창호 구단의 인기를 또 실감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최근인데요. 저는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몇 개월 전에 이제 이창호 국수님과 같이 중국에 갔었어요. 그때 이제 중국 어느 지역에 사는
어린이 바둑 행사였고 제가 이창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 현장에서 이창호 구단과 구리 구단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의 열기를 보면 구리 구단보다 이창호 구단이 인기가 더 많아요. 구리 구단도 그 세계대회에서 8번이나 우승한 그러니까. 중국의 슈퍼스타인데 그 외국 기사가 더 인기가 많다는 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모든 기사를 다 통틀어도 팬도 많고 안티도 많은 커제 구단을 제외하면 커제 구단 다음에 인기는 이창호 구단 아닌가 싶을 정도의 중국에서의 엄청난 위상과 인기가 있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창호 구단의 인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거는 일단 이창호 구단이 17번 세계대회를 우승하잖아요. 그리고 17번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 결승전에서는 수차례 결승에서 패했습니다. 딱 17번째 우승할 때까지 결승전 승률이 17승 2패예요. 근데 그 2패가 한 번은 조은현 구단에게 출란배에서 한 번은 이세돌 구단에게 LG배에서 패합니다. 그러면 외국 기사를 상대로는 결승에서 전승입니다. 무적이네요. 한국 바둑 팬이 이겨주세요 하는 순간에는 항상 이겨왔던 게 이창호 구단인데 그런 무적의 이창호 구단이 그런 좋은 인품을 보이니까 이 중국에서도 이창호 구단을 그렇게까지 존경을 하고 또 인기가 높았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국가대항전으로 뭐 가장 인기가 있는 이 농심배에서도 또 무적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 당시의 열기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때 뭐 이제 신진서 구단이 이창호 구단의 뒤를 이어서 농심배 수호신으로 역사를 현재도 써 내려가고 있지만 그 당시 이창호 구단의 그 이 믿음직스러움이라는 것은 뭐 가히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팬들이나 혹은 동료 프로기사들이 이겨주세요 하면 무조건 이기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농심 신라면배 뽑히면 그냥 무조건 우리 팀 우승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절이 바로 이창호 구단이 존재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정 전무님이 돌아보기에 좀 이창호 구단에 좀 기억에 남는 좀 일화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런 이제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워커끈 뭐 이야기도 좀 있고요. 아시죠? 저기 그 응답하라에도 나왔지만 네. 그 운동화끈을 이렇게 어릴 때 맺지를 못해가지고 정미 여사가 그 찍찍이 운동화를 늘 신켰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커서 이 저 훈련장에 갔을 때도 항상 그 이창호 그 훈병 때문에 그 분조가 항상 이렇게 얼차례를 받고 하니까 그 조교가 하도 답답해서 그 똑딱이 구두로 바꿔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워커끈을 빼고 그래서 세계 최초의 똑딱이 군화 그 일화도 많이 기억이 남고요. 어쨌든 그 바둑 외에는 전혀 그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바둑만 파고 한우물만 파고 들었던 기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오총원 선생이나 기타니 선생이 심포석이라는 그 이론으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면 이창호 구단은 중후반 어떤 두터움을 정확하게 계산으로 AI가 나오기 전에는 계산으로 환산하지 못하던 시절에 이미 그런 눈을 가지고 계산을 해냈다는 거, 끝내기라든가 후반부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보여줬다는 거 대단한 거죠.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리나이폰 구단이든 이창호 구단이든 또는 뭐 앞에 계신 우리 사부님들이든 자기가 옛날에 두었던 이런 바둑을 인공지능으로 다 돌려보나요? 저는 다 돌려보진 않았고요. 예. 몇몇 제가 기억나는 승부들은 좀 돌려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돌려보면서 또 한 번 느꼈죠. 아 나의 형세 판단은 엉망이었구나. 당시에 했던 판단과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는 게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뭐 제가 아니라 또 인간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지난 시간에 뭐 45년 전에 조치훈 구단과 다케미야 구단이 어떤 장면에 대해서 논평을 한 게 실제로 인공지능이 맞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참 인공지능이 나와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이세돌 구단이 어딘가 인터뷰 유튜브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가장 인공지능과 닮았던 기사로 이제 이창호 구단을 이제 꼽더라고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나이폰 구단도 뭐 못지 않은데. 네, 조치훈도 그렇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세돌 구단의 바둑은 이창호 구단의 바둑과 좀 기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네, 이세돌 구단 하면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그리고 조금 무리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저한테 실제로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100점짜리를 못 둬도 좋다. 상대를 더 못 두게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난전으로 끌고 들어가서 본인이 장기를 발휘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런 기풍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말하는 정답에서는 좀 많이 벗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수법들이요. 그런데 이창호 구단은 그런 기질상은 이세돌 구단과 좀 반대되는 기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을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과 가장 가까운 기사는 이창호 구단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참 뭐 요즘에 1인자인 이 신진서 구단도 이창호 구단을 보면서 좀 많은 걸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얘기를 좀 들려준 적이 있을까요? 그 이창호 구단을 존경한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말했습니다. 사석에서도 신진서 구단의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진서 구단의 어떤 바둑의 길을 옆에서 같이 걸어왔던 신진서 구단의 아버지도 이창호 구단을 존경하고 또 이창호 구단 이야기를 어린 신진서 선수에게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의 마음속 바둑 영웅은 지금 이창호 구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인은 이창호 구단을 따라가려고 하고 이창호 구단과 어릴 때부터 늘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늘 본인을 부족하다고 생각했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뭐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이창호 구단이 사실 지금은 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시합에도 참가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려는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거목은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넓은 그늘을 제공하고 안식처를 제공하니까요. 저희 80년대생들이 이창호 키즈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이창호라는 천재 소년이 나오면서 바둑이 이 붐이 확산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편승해서 이제 바둑을 배우기 시작한 게 이제 저희 세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세계에서의 아이돌이죠. 그 이창호 구단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07년에 바둑 리그에서 같은 팀이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팀이다 보니까 뭐 같이 연구할 때도 있고 같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한 번은 그 당시 이제 지방 투어가 있었는데 그 지방 투어를 갈 때 그 대형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제가 이렇게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는 다른 동료 기사와 제가 이렇게 팔을 걸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휴게소에 도착한 시점에. 네. 근데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제 엉덩이를 살짝 툭 치고 가셨어요. 근데 그런가요? 저는 그때 마치 성은을 입은 것처럼 내 마음속에 바둑 영웅이 이제 나를 저렇게 친근하게 대해주시는구나 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던 얼마나 그 기억이 좋았을까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4국 1992년 제3회 동양증권배 결승 5국을 함께 돌아봤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정 전무님 오늘 어떠셨어요? 그 AI가 나와서 하나 확인시켜준 게 있다고 하면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스승을 비롯해서 이렇게 후반에 그때는 우리가 다 이걸 보는 계산 능력이 안 되고 보는 눈이 없으니까 부족했으니까 그때는 다 그냥 역전. 그때는 사람들이 다들 그랬어요. 스승이 나이가 들고 체력이 딸려서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이창호가 좀 운이 좋았다. 그런 식의 어떤 평가가 많았거든요. 이창호의 어떤 그 끝내기의 어떤 그 정확한 그 실력이나 이런 것도 조금 그런 행운이 좀 따랐다고 했는데 오늘 바둑도 그렇고 그 AI가 나와서 이 평가하는 이창호의 바둑은 그것이 아니었다. 자로 잰 듯이 이미 중반 뭐 초반부터는 어떨지 몰라도 이미 중후반부터는 아주 정밀한 어떤 시계 그 바늘이 아기를 맞아 돌아가듯이 계산해 나가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그 당시에는 미처 인정을 좀 못했고 미처 못 알아봤다. 근데 지금은 AI가 나오면서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니까 새삼 대단한 그 인재 영웅을 참 우리가 얻었구나. 참 복받은 바둑 팬이자 복받은 대한민국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창호 구단이 보여줬던 과정, 이창호 구단이 걸어왔던 길은 후대에 갈수록 더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상 해설위원은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이 대국을 검토하고 준비하면서 일단은 그 수준 높은 대국 내용에 한 차례 놀랐고요. 그리고 그 이창호 구단의 후반에 정교함을 AI도 꽤나 인정하는 걸 보면서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창호 구단이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월간 바둑 마니아였어요.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오랜 시간 또 편집해 주신 분이 앞에 계신 정전문님이시고 또 네. 이제 기자로 취재도 많이 하시고 저도 이 91년에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 제가 1990년대부터 이제 월간 바둑을 구독을 해서 보면서 91년에 대만에서 있었던 그 결승 1, 2구 관련 그 기사를 보고 했던 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그 예전에 현장에서 취재를 하셨던 분과 그 당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이창호 구단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리네이펑 구단이라는 거목을 되짚어보고 하는 거에서 그냥 이 시간이 좀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렇게 1992년에 열렸던 제3회 동양증권배 결승 5국 함께 하셨고요. 이것과 함께 이창호 구단이 걸어온 길도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도 멋진 명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상 해설위원 그리고 정용진 전무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지금도 그 관철동 한국교원 이 계단을 오르내리던 이창호의 어린 소년 이창호가 아직도 생각이 나고요. 그때는 그 통통하니 또리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지금처럼 그렇게 아주 그 과묵한 시절은 아니어서 그때는 좀 동료들과 친구들과 좀 이렇게 좀 이야기도 짓까불고 놀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도 있었고 그 근방에 어떤 오락실 같은 데 가서 그 전자 게임도 좀 하고 이랬던 모습도 좀 생각이 나고요. 그 이창호 구단이 특히 처음 만나는 상대, 처음 만나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기사들 그런 기사들을 만나면 곧잘 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냈다는 점. 한 번 자기가 처음 만나서 낯선 상대에게 졌지만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반드시 이겨냈다는 점에서 저는 이창호를 굉장히 뛰어난 어떤 전략가이자 어떤 장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창호의 어떤 성과에만 환호하고 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승부사의 어떤 뒷이면도 많이 우리가 감상하고 생각을 하면 더욱더 우리 그 영웅들이 달리 보이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 바로 이 프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